자,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안녕하세요. 교과 교육론 나왔구나. 단일 과목으로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쳐가지고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윤리예요. 동서양 윤리 합치면은 50% 가까이 되니까 제일 높긴 한데, 그걸 또 쪼개면은 또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일 비중이 높은 영역이고, 게다가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걸 조금 세부적으로 좀 쪼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도덕 심리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도덕 심리학. 우리 학생들을 도덕적인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덕성이라는 게 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의 일종의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면 마음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반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도덕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게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 도덕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도덕 교육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이 출제가 됩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제될 만한 게 영역이 뭐가 있냐면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보통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출제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제시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게 전체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기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교육과정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 2022년 개정교육과정. 요 안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안에 우리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요소, 등등등, 성취기준, 등등등등 하고 도덕과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과 교육론은 요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보통 보면은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룰입니다. 룰이에요, 그냥. 한 문제. 나머지가 전부 여기서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이거 시험 범위를 잡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 교재가, 교재에서 제가 학자를 선택한 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학자를 선택했냐면, 예전에요, 여러분들, 이전 서술형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으로 넘어갈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 범위를 제시했어요, 그때. 도덕윤리과. 시험 범위. 그러니까 윤리 파트부터 해가지고 정치사회사상 파트, 통일교육론, 응용윤리, 다음에 교과교육론. 그때, 우리 과에서 시험 범위는 이거야. 라고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고, 꽤 오래 전이죠, 그게 이미. 2009년, 2008년도, 2007년도 이때쯤이니까 2008년 정도 되겠다. 꽤 오래 전인데, 사실상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때 출제된 출제 범위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교육과정 내용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요소들 보시면은 그 시험 범위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교과 교육론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범위도 있었어요. 제시가 되었거든요. 여기 제 교재 보시면 프로이트부터 해가지고
그 인지발달론자들, 뭐 반두라 뭐 쭉쭉쭉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 콜버그 이후에 해가지고 뭐 신콜버그 학파, 다음에 길리건 나딩스 뭐 쭉쭉. 거기 없었던 게 그때 시험 범위에서 그 2008년도 정도에 시험 범위에서 제시되었는데 그 시험 범위에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사회적 직관주의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최근에 놀이가 되고 관심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지 나머지는 그 시험 범위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나머지들이. 자,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성할 때도 그때 제시되었던 그 뭐 범위를 핵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기출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포함시켜서 여기에 그 수록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매우 기본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것 이상의 것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그 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100점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숙지를 하시면 합격선에 포함될 수 있는 점수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저도 가가지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 치면 100점 받기 힘들걸요. 아마 그거 어떻게 100점 받습니까? 제 경험에 따르면 제 강의를 듣고 100점을 받은 분은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 다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니까 최고 점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문제 틀렸어요. 한번 찾아오셨거든요. 서울에 쳤는데 한 문제를 틀린 거야.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 전공 과목. 그래서 손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한다. 라고 제가 쳐도 그 한 문제보다 더 틀린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에서 앉아서 푸는 거하고 시험장 가가지고 압박감 속에서 푸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잘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2점 2점이 날라갔어요. 80점 중에 2점. 78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자리를 물려서 이어서 강의하실래요? 그냥 그러려다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대단해. 근데 100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100점을 맞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숙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직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2009년도에서 강의할 때, 저보고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인데, 그게 무슨 과목인데? 그러니까 윤리 과목이, 윤리 과목이면 강의하면 되지. 그래서 윤리학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임용시험이래. 임용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임용시험이 있는지도 강의 2달 전까지 저는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 안에서는 옛날에 선배들이 아니면 그 이전 더 오래된 선배들은 그냥 사범대 나오면 다 그냥 학교 선생님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와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나 보니까 과목이 윤리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분명히 나보고 윤리학이라 그랬거든요. 윤리학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치사회 사상이 있어. 그것까지는 돼. 그런데 교과 교육론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첫 해 강의할 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만약에 오늘 첫 강의잖아요? 그럼 그 전주에 막 첫 강의할 걸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다음 강의할 걸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많이들 보는 기본서를 다 사 모아가지고 해당 파트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서 다 합치면 한 10권 정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예를 들어 프로이트다. 그럼 그 기본서 안에 들어있는 프로이트를 다 읽어요. 정리하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그렇게, 예를 들어 윤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사회 사상 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9년에 강의를 시작하면 2010년에 그 지금 집에 있는 꼬마를 탄생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릴 때 자라오는 모습을 쭉 보고 제가 그 교과 교육론에서 도덕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자라나면서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점도 좀 내 실제적인 생활하고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좀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뭐 경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외워야 되지만 좀 깝깝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외워야죠.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범위 양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뭐 교사학습방법하고 교육과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그 보충 자료 보시면 뭐 출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교과 교육론은요. 보통 단독으로 잘 안 내요. 학자를 안 내고 보통 이렇게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다시 결합해가지고 내는 경향들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이론이기 때문에 개념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잘 파악하시고 이론의 흐름들 잘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 도덕 심리학 파트에 해당하는 학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점은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인데 뭐 제가 프로이트를 제일 출발점을 삼은 이유는 그냥 그때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 1번이 프로이트였어요. 정신분석학 이론. 그래서 뭐 프로이트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프로이트인데 뭐 얼굴은 그냥 딱 게르만이에요. 게르만족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나이 들면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기고 이탈리아 그 라틴계들 아저씨들 보면은 젊었을 땐 그렇게 잘생겨 늙으면 배 나오고 이렇게 툭툭해져요. 그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뭐지? 뭐 이렇게 웬 코수염 기른 아저씨 좀 땅따라한 아저씨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딱 그렇게 그런 모습 생겼는데 게르만들은 보면은 나이가 들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되게 막 건접하기 힘든 표정인데 어쨌든 간에 프로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게르만이 아니에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그래가지고 나치 점령기 때에 뭐 거의 책들은 다 소각되고 뭐 그랬던 분이죠. 자, 니체의 친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니체를 좀 공부해 보시면 공부하고 프로이트를 보시면 이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니체를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도 공유합니다. 니체하고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는데 프로이트가 사귀어요. 프로이트가 사귀고 뭐 르살로메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 자, 프로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도덕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도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현존하는 도덕이 인간의 정신에 그 미치는 영향을 뭐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리고 사실상 결론은 문명화된 도덕은 개인에겐 비극이다. 정신병의 원인이다. 정신병적인 증상들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도덕 심리학자라고 보기는 힘든데 대신에 우리 같은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 도덕을 가르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덕 심리학이니까 보통은 요 주제부터 보통 건드립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심리학 아닙니까? 심리학. 심리학은 마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음의 구조, 마음의 기능,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 우리는 특히나 요걸 다루겠죠. 도덕성.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자, 애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않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인간. 소위, 그야말로 본성.
그런 인간의 본성은 뭐냐? 물론 이게 교육받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자 동시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자,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올 텐데 그 개념들은 차츰 보게 될 거거든요. 첫째,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 요거는 차츰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영역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고 되어 있죠?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이게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요게 이제 행위의 원인이 되겠죠?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원인은 이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무의식 영역 안에 있거든요. 영역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사회적이라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매우 비도덕적이에요. 반사회적이고 자,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을 설명할 때 칸트처럼 무슨 자유의지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자기결정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으로는 인간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를 한번 보시면 참고에 여기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프로이트가 그 본능적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 참고로 요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좋게. 자, 본능이란 뭐냐?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초적 힘이에요. 이때 유기체를 뭐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그런 사유나 그런 행동의 근원에 놓여 있는 게 이 본능이에요. 이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삶의 본능이에요. 에로스라고 불러요. 삶의 본능인데 개체의 생존과 존속 본식에 관여하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 삶의 본능과 관련된 정신 에너지가 리비도예요. 성적 에너지라고 불려지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고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그런 정신 에너지가 리비도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리비도가 뭐 나중에 어느 지대에서 드러나는지 뭐 이런 건 등등등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있고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본능이 동시에 있어요. 그 우리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게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라고 불려지는데요. 무생물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음의 본능보다도 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능으로부터 어떤 본능적 충동이 나오냐면 자, 죽음의 본능에서 공격 욕구가 발생됩니다. 죽음의 본능에서 소위 말해 공격 욕구 혹은 공격 충동 위에 삶의 본능으로부터는 성적 충동이 나오고요. 자, 공격이란 죽음의 본능에 내포된 자기 파괴의 욕구인데요. 욕구인데 우리에게도 삶의 본능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원래는 자기 자신 죽음의 본능은 나의 죽음의 본능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인데 우리에게도 삶의 본능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죽음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공격 충동이 외부로 나가요. 외부로 나가가지고 타자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자, 자기 파괴의 욕구가 외부의 다른 대상물로 돌려진 것, 이게 공격이에요. 하기 때문에 요거 있잖아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있죠? 요건 대표적으로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입니다.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공격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비도덕적입니다. 반사회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동입니다. 맹목적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비합리적인 존재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예요. 근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둡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요. 자, 우리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인데 제일 먼저 다뤄볼 게 정신의 세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 프로이트께서는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정신이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모형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는데 프로이트가 실제로 한 겁니다. 이렇게 빙산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 우리 정신이 이 빙산이거든요. 빙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의식, 바닷물이라면 요게 표면 그 해수면이라면 요게 전의식, 그리고 이만큼이 무의식.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정신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의식이에요. 의식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이때 뭐 주의를 뭐 외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내면적으로 관찰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 뭐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감각, 지각, 기억 등의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정신의 영역.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저 바라보면서 어떤 감각, 지각도 하고 있고 어떤 감정도 느끼고 그거 여러분 다 그 자각이 되죠. 거기에 발생하는 정신의 영역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전의식은 뭐냐? 전의식은 뭐냐면 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여 여러분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충 자료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하고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보충 자료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거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할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여 회상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의식 내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기억, 지각, 생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잊고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0년이면 이름을 까먹지는 않겠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막 생각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왜 전화번호 같은 거 있죠? 이거 급히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전에는 뭐 필요가 없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왜 생각나던 그런 기억 뭐 아니면 그 유사한 기억들 있죠. 그렇죠? 요게 전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런 게. 자,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무의식이잖아요. 이 무의식 영역에 있던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기 전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다음에 의식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경험했던 것, 지각했던 것, 감각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때 머무는 요 구간을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의식이라고 부른다. 자, 프로이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의식도 아니고 전의식도 아닙니다. 요 부분입니다. 이 무의식 부분인데,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무의식이 이걸 뚫고 의식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뚫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올라올 때는 전부 왜곡된 형태로 올라옵니다. 그냥 그렇게 말아두시면 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저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의식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의식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전부 왜곡된 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못 올라와요. 이걸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언제 올라오냐면 꿈 같은 데서. 꿈에서 뭐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뭐 생선을 본다든지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 성적 욕구가 그대로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지 않고 어떤 상징의 형태로 이미지 형태, 왜곡되고 변형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떠올라요. 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해석을 해주는 게 정신분석학자들이고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요. 하여튼. 자,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인 선천적 본능. 아까 이 성적 본능, 뭐 삶의 본능, 주무의 본능, 거기서 나오는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여기서 솟아나요. 그리고 그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그게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원초적인 그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거 플러스 나중에 후천적으로, 자, 초자라는 건 좀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 초자가 형성되고,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초자가 형성되는데 그 초자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의식은요, 인간의 의식적인 정신활동이나 행동 중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본능적인 충동하고, 뭐, 다음에 초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 본능적 충동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도 이면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에요.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잖아요. 그 사고 중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이트가 원래 의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정신병자들을 다루는 의사예요. 그런데 인문학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이분이. 어떤 충격을 주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 데카르트 안 읽어봐도 중등교육 과정만 좀 지나면 아는 그 문장 하나는 있잖아요. 코기터 에르고즘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사유, 존재. 에르고는 그러므로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동치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냥 나는 사유하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사유. 그러니까 존재는 사유에 있다는 겁니다. 사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하여 아주 명정하게 의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다. 명석판명하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명석판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프로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만큼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정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데카르트적인 그 인간관? 인간에 대한 그 데카르트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이 관점을 완전히 전복시킨 게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현대 철학에 등장할 수 있는 이 교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카르트적인 세계관, 데카르트적인 인간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충격을 준 그런 사람이 프로이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신의 지형. 정신은 이 빙산처럼 되어 있구나. 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초자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보자. 초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러려면은 근데 초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려면은 저게 후천적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을 좀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인성의 구조 혹은 뭐 성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 인성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느냐. 세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초화입니다. 원초화. 자, 원초안대.
요것만 선천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원초화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원초화가 무엇인지 볼게요.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의 저장소. 자, 원초화는 무의식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천적인 본능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그 본능적 충동이 있다 그랬죠. 그 충동의 총체예요.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의 총체. 그게 원초화예요. 원초화거든요. 자,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욕구와 충동이 분출하는, 거기서부터 나와요. 원초화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분출하는 인성의 한 요소. 이게 원초화다. 이게 원초화다. 자, 그러면은 무의식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원초화가 얘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초화는 쾌락을 얻고자 합니다. 원초화의 활동 목표는 쾌락이에요. 원초화의 활동 목표는 쾌락이에요. 쾌락인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쾌락이라는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초화의 활동 목표는 쾌락이에요. 자, 그럼 쾌락을 어떻게 얻냐? 원초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저장소라 그랬죠? 그런 욕구와 충동이 분출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와 충동이 있잖아요. 그걸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게 활동 목표예요. 따라서 이런 원초화의 활동 원리를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쾌락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본능적인 욕구, 충동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가지고 쾌락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개념 하나 정리하자면 쾌락 원리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으로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여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게 이 쾌락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쾌락을 얻고자 활동한다는 거예요. 원초화는.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즉각적으로, 여기 보시면 즉각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합리적으로 고려를 안 해요. 성적 욕구가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성적 욕구가 생겼다는 그 욕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런 합리적 고려 없이 그걸 충족시키려고 들어요. 자, 그래서 쾌락 원리에 따른 원초화의 활동은요,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 혹은 도덕적 고려 없어요. 합리적인 고려나 도덕적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됩니다. 문제가 뭐냐? 저 욕구가 우리가 이미 교육받은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도덕해요. 성적 욕구와 공격 욕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 그러니까 성기기죠. 그때 남아가 가지는 성적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남자아이가 갖는 성적 욕구는 어머니에 대한 성애예요. 어머니가 성적 욕구의 대상이에요. 어머니가. 이 성애라는 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이게 무슨, 자식 부모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거.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 성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육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으면 이건 근친상간이에요. 이게 근친상간의 욕구거든요. 너무 비도덕적이지. 그런데 원초화는요, 그런 거 고려를 안 해요. 무조건 충족시키려고 활동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활동은 제대로 될까요? 좌절될까요? 거의 100% 좌절됩니다. 자, 왜 좌절되냐?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외부 세계에서의 자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원초화가 생긴 다음 생깁니다. 원초화는 태어날 때부터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초화가 세계와 상호작용할 거 아니에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거예요. 원초화는 뭘 한다 그랬어요? 본능적인 욕구 충동을 일방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소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활동,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 세계와의 상호작용 경험 있잖아요. 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외부 세계의 경험의 결과로 발달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성의 요소로 인성 안에서 집행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원초화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을 발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아무런 합리적 고려 없이, 도덕적 고려도 없이. 그래서 뭐 A라는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격 충동이다 하면 쟤 가가지고 막 공격해야 되겠다.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다 칩시다.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세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사회 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회 안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규칙이 있잖아. 그러면 바로 제재가 들어와요. 세계가 그렇게 활동하는, 여러분 원초화만 있다 치면 여러분들의 활동에 바로 제약을 겁니다. 처벌을 해요. 처벌을 해요. 자, 세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돼? 아, 이게 내가 지금 이 충동이나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아가 그 일을 해요. 자아가. 자, 그래서 아직 여러분 초자아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초자아가 탄생하면 또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은 원초화 그 다음에 자아가 탄생해요. 그러면 일단은 원초화와 자아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지각해. 지각하고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의 제한 내에서, 그러니까 내에서 원초화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 자, 원초화로부터 성적 여러 가지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초화는요, 세계를 고려한다거나 객관적 세계를 고려한다거나 환경을 고려한다거나 도덕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자아에게 이걸 충족시키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왜 집행자냐면 나중에 좀 지나면 초자아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원초화가. 아직은 지금까지 요 단계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뭘 요구해요? 야, 이 욕구 빨리 충족시켜. 이 성적 충동, 이 공격 충동, 아야, 이런 욕구, 이거 빨리 좀 충족시켜줘. 왜냐면 원초화는 쾌락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고 합리적인 고려 없이 그냥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초자도 자아에게 요구를 해요. 뭐 이때는 도덕적 요구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구를 해. 그런데 아시잖아요. 세계는 처벌한다고. 아니, 어머니에 대한 성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일단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요. 맞을 가능성이, 아니면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막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세계가 처벌해.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이 사이에 요거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잘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해가지고 이 충동과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안해요. 만약에 그 방법이 없다면요. 어떡할까요? 충동을 이렇게 제어합니다.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이거를 욕구를 제어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명확히 지각하고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초화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 혹시 현실적 방법이 아직까지 고안이 안 됐다. 그러면은 욕구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자,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자, 하기 때문에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가 하는 일이야. 자아가 하는 일인데 원초화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자인데 얘가 집행자인데 어쨌든 간에 얘를 집행해 주는 거예요. 얘의 요구를. 그리고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기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요구도 집행해 주는 애예요. 이건 도덕적 요구지만 집행을 할 때 합리적 고려를 통해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기 때문에 이게 자아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자아의 발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성격을 가집니다. 비합리적 원초아에 대한 통제, 원초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의 발견에 있어서의 유능함이 향상된다. 이해되시죠?
원초와의 관계 속에 자아가 발달한다. 라는 건 원초와의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리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유능함, 요것들이 향상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원초와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아는 쾌락 원리가 아니라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자아는 쾌락 원리가 아니라 현실 원리. 대충 감은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 현실을 고려하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자, 행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상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말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한다. 우리가 적합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면 이때 욕망이라는 건 원초와의 욕망이에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면 사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 세계의 상태를 잘 고려해가지고 저 행동이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현실 세계의 제약과 규칙을 인식하고, 자,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를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자아의 작동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원초와의 관계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자아가 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초자아가 등장하면 사태가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자, 네 번째로 이 자아가 유아에게, 아주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자아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생겨요. 우리는 태어나면은, 원래 그랬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몇 달만 돼도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의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아는 생기는데, 자, 유아에게 초보적인 도덕감, 즉 사회적 규칙이나 인습에 대한 인식 및 그것의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을 부여해 주는 게 자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요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과거든. 윤리과니까 아마도 일반 심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초자가 아니에요. 원초와예요, 원초와. 프로이트는 원초인데, 자, 초자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초자가 뭐냐 도대체. 슈퍼에고인데, 자, 에고는 에고인데 슈퍼에고인데,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생기냐. 어쨌든 요거는 선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자, 어떻게 분화되어 나온다고? 원초와에서 자아가 분화돼 나와요. 다음에 초자아가 또 분화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의 구조,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도 한 5, 6세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시절에 이미 우리는 그 소위 인성의 구조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미 갖추어집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요. 물론 정상적으로 발달했다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 못 갖춘 사람도 있죠.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갖춰지는데, 자, 어떻게 형성되냐 한번 봅시다. 최초에는 부모에 의해, 그러니까 가장 사회관계의 출발점이죠, 우리. 사회관계의 출발점일 텐데, 부모에 의해, 이후에는 교사나 그 밖에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하여 뭐가 부과됩니까? 자, 도덕적 가치들과 억제적, 구속적, 금지적 기준들이 부과되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하지마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애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여전히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우더라고요. 당연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우고, 조금 지나면은 어떤 단어를 배우냐. 물론 그 사이에 뭐 몇 가지 배우지만 어떤 단어를 배우냐면은 노를 배워요. 노. 안 돼. 애기들 보면은 안 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가 좀 나름 생각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안 돼라는. 근데 그걸 왜 배웠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랬단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규범들을 배우게 되고 그걸 내면화합니다. 내면화하거든요. 자, 그러면 초자아가 생깁니다. 사실상 이거는 원초아가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의 덩어리,
욕구의 총체라면 이건 이런 식으로 내면화된 규범들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가 뭐라 부르냐, 초자아를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불러요. 초자아를 아버지의 목소리 이렇게 불러요. 초자아를 왜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그러겠어요? 어릴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내면화하고 동일시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버지의 규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해라 하지 말라는 규범들이 내면화된 거예요. 그게 초자예요. 하니까 우리가 이 초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하든지 아니면 하려고 생각만 해도 이 안에 있잖아요. 초자가 나한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막 그거 살짝 아버지의 목소리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러면 초자가 형성된 거예요. 자, 형성된 것으로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인성의 도덕적 부분이다. 도덕적 부분이다. 거의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작동합니다. 대부분. 자, 도덕적 명령이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예요. 원초와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 충동이 분출되는 그 인성의 요소라면 여기는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출된대요. 소위 말해 도덕적인 명령이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가 초자아입니다.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도덕성이 형성되었다? 이 말은 저 초자아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초자아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초자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자아 이상, 하나가 양심인데 요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요 두 개념은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요거는 기입형으로 2023년 맞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일단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능을 하고 작년에 요 기능 이거 2023년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작년 아니었나? 하여튼 기출됐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게 다 됐어, 이제. 자아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한번 보세요. 프로이트한테 자아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핍박, 언제나 자아를 프로이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통받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아는 고통받는 어머니다라고 부르거든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끼어가지고 고통받는 어머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여기 막 밥 달라고 잉대고 뭐 남편은 또 막 하고 이걸 조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그냥 조종자고 집행자야. 다른 게 없어요. 자아는. 자아가 무슨 자율적이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자율적 자아 이런 거 없어요. 프로이트한테는. 그냥 이쪽에서 요구하고 이쪽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 말하냐? 이제 초자가 생겼으니까 자아가 있고 이쪽에 제일 먼저 원초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여기 초자아가 있어. 얘도 요구하고 얘도 요구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있어. 3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자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초자아는 기본적으로 뭘 하냐? 요 원초아와 관련해서요. 원초아 관련해서 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원초아의 충동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초자아는 원초아의 관계에서 원초아에서 나오는 욕구 충동은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초자아는 이 충동 있잖아요. 이 충동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자, 그럼 자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냐? 초자아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아까 요 두 관계 한번 보세요. 자아와 원초아의 관계에서는 자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원초아로부터 생겨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요거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 충족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방법을 고안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좀 제지하는 거거든요. 둘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자가 뭐라 그래, 저한테. 아예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초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고 뭐만 하라는 겁니까? 도덕적인 고려만 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고려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이 절대적 완벽함이란 뭐냐면 절대 도덕적인 완벽함이에요. 도덕적인 완벽함. 완전히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하고
뭐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이게 초자아의 역할입니다. 자아가 왜 불쌍한지 아시겠죠?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욕구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야, 이 욕구 이거 제거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초자아가 누구를 처벌할 것 같아요? 초자아는 얘를 처벌 못합니다. 초자아는 원초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초자아가 자아를 처벌해요. 얘를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말인데 초자아가 자아를 처벌해요. 이거 얼마나 웃겨요. 욕구는 여기서 나왔는데 왜 얘를 처벌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얘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막 현상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엄청 불쌍해요. 얘. 프로이트에게 자아는 너무 불쌍한 애다.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교재로 그냥 한번 읽고 말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11페이지에 그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성 안에서 상호 갈등하고 충돌하는 세 요소, 뭐? 자아는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자아는 끼어 있고, 자, 사이에 역동적 균형이 작용할 때, 뭐, 이렇게 막 잘 상호작용하고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자,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인성, 건강한 인성이라는 것,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은요, 상종할 수 없는 두 요소입니다. 상종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막 비도덕적인 욕구를 들어달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야, 저거 다 제지해. 그리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아가 얘를 잘 조절을 해야 돼.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원초와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자아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을 때까지 충동적인 원초와를 제한하며 초자아는 자아의 문제 해결 책략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얘네들 사이에 어떤 역동적인 균형이 있으면 생기면 건강한 자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이트가 살펴봤던 사람은 전부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환자고 그 환자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나 싶은데 한번 그래도 요새는 뭐 이것저것 다 출제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아의 불안과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출제가 되든 출제가 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을 내적으로 반성할 때도 한번 좀 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아가 불안해요. 딱 봐도 불안하잖아. 막 이 구도 딱 보니까 불안해 보이는 보기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아의 불안이란 원초와 환경, 초자아라는 세 갈등 원천을 자아가 적절하게 조절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을 자아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불안을 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하는 집행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는 요구, 여기서 오는 요구, 세계로부터 오는 요구들 있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불안을 자아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종류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신경적 불안, 자아가 원초와의 충동,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원초와의 요구 있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생겨나는 불안이 신경적 불안이고 도덕적 불안은 이 요구, 초자와의 관계에서 초자의 요구 있잖아요. 이걸 자아가 초자로부터 처벌을 행할 때 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초자가 자기를 처벌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애를 처벌하듯이 그런 처벌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게 도덕적 불안이고 현실적 불안은 요거예요. 이 세계의 환경. 자, 외부 세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아가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자아는요, 이런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이걸 처리하려고 들어요. 그게 자아 방어 기제인데,
자, 자아 방어 기제란 자아의 불안으로부터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인데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게. 즉,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아의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제거하여 자아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방법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다음에 이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공안 애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밑에 그 자아 방어 기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아 방어 기제들입니다. 자, 한번 억압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사고 등을 아예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이란 뭐냐면 자아가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충동 등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금지된 충동, 사고, 감정의 표출로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은 애한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사례. 그런 거 여러분들 해본 적 없어요? 괜히 미운 애한테 사람한테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든지, 다음에 그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비도덕적인 욕망이나 욕구 있잖아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행동으로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거, 요거 전부 다 반동 형성이에요. 반동 형성이에요. 자, 투사 자신이 가진 수용할 수 없는 특성들을 무의식적으로 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러한 특성들을 제거하려는 자아 방어 기제인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고, 합리화란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실제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자아가 의식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전이는 충동의 대상을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즉 좌절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본능적인 충동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 표출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직장 가가지고 상사한테 이제 밟힌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가족한테 화내는 거 있죠. 좀 만만한 대상한테 화내는 거 있죠. 여기에 전위예요. 이런 걸 전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교장, 지금하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그 선생님도 아침에 무슨 회의하죠? 교감, 교장 선생님하고. 그럼 교감 선생님한테 막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학생들 관리 잘하네. 그런 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화를 풀어요. 딱 보면 알아. 그 회의 끝나고 딱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성질을 내고 합니다. 자, 전위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도덕 교육적으로 그래도 쓸만한 게 성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적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청소년기 같은 때 성적 욕구가 이렇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격 본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스포츠 같은 걸로 푸는 거야. 축구라든지 축구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축구는 전쟁이, 제가 군대에서 축구하면 앰뷸런스 세워놓고 있거든요. 옆에 저희 부대에서 체육대회 하면 그 축구대회를 하면은 앰뷸런스가 이렇게 옆에 서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 전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자, 부정이란 자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러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아 방어 기제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부정이에요. 도무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걸 부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일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아 이상하고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고착과 퇴행이 있는데, 고착이란 좌절과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성장이 한때 혹은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 그리고 욕구 충족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여 나이가 들어도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단계에 계속 머무려를 하는 경향. 예를 들어 피터팬 증후군 같은 거 있죠. 혹은 성인이 다 됐는데 뭐 이런 예가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연인한테 엄마나 아빠처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거 있죠. 이 전형적인 퇴행입니다. 전형적인 퇴행 현상이에요. 이거 분명히 어릴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게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처럼 해줘, 아빠처럼. 다 큰 놈이 무슨 엄마처럼 해줘, 아빠처럼 해줘. 자, 요거 전형적인 고착이고요. 그 단계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지금. 퇴행이 아니고 고착이고. 퇴행이란 욕구 충족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좌절로 인해 욕구 충족이 쉬웠던 이전 발달 단계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 이것도 뭐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고함 지르고, 옆에 있는 물건 던지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형적인 유아적 방법이에요. 유아들이 화날 때 보세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 성인이 화가 나면요. 화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성인은 대화로 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화난다, 고함 지르고 막 물건 던지죠? 이게 유아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전형적인 퇴행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야 속 시원해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화가 나면 고함을 질러야 된다. 그래야 속 시원해지면 내가 지금 퇴행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성인은 화를 그렇게 풀면 안 돼. 성인이. 자, 그 다음에 보상. 실제로든 상상이든 자신의 결함을 보상하거나 체면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뭐 누가, 너, 막 이런 운동하는데 너 운동 못해? 그러면은 얘가 웃으면서 난 그림 잘 그리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림 잘 그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이런 데 나타난다. 다음에, 격리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의식적으로 격리하는 것. 달리 말해, 불안과 고통을 잊기 위해 실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인에 의해서 학대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마치 삼자처럼 아주 무감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감정,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격리라고 부르고요. 취소란 뭐냐? 용납할 수 없는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 사고, 감정을 상징적 방법을 통해 무효화시키는데요.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누구한테 굉장히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죠. 해놓고 뭐라 그래요? 농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취소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건 이거 일반 심리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반성해 보고 혹시 내가 여기 자아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발동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자기애로의 전향. 본능적인 충동의 대상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본능적인 충동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럼 자책을 해요. 내 탓이다, 이렇게. 이게 제가 나를 배신한 건 나의 탓일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자기애로의 전향,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전부 부정적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다음에 뭐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이 불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불안하면 안 되지. 이걸 자아가 힘을 가지고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 조정력이 없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이건 대단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